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 여자의 열매 한강의 작품 내 여자의 열매라는 소설을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성 작가고요. 1994년에 소설가로 등단하여 섬세한 감성과 시적인 언어로 사회의 여러 문제를 근원적으로 진단하는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이 있다. 자, 채식주의자는 맨부커상이라는 유명한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맨부커상은 세계 3대 문학상,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그다음에 공쿠르상과 더불어 3대 문학상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한강 작가가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원래도 유명했지만, 그래서 채식주의자와 이 짧은 내 여자의 열매라는 소설은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 여자의 열매라는 소설을 먼저 쓰고 그걸 발전시켜서 채식주의자를 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여자의 열매가 조금 더 내용이 좀 쉽고 따뜻하고 그나마 따뜻하고 읽기 쉽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 대신 여기 나온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내 여자의 열매. 자, 이 주인공이 식물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식물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고요. 식물은 최소한의 것들로 살아가죠. 물, 흙, 햇볕, 바람 이런 것만 있으면 식물은 삽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죠. 오직 주는 것만 있죠. 뺏어가는 건 없고. 그리고 말이 없고요. 등등등. 도시에서 사는 삶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도시에서 사는 삶에 여러분은 만족하고 있나요? 편리함도 있지만 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피곤한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산다. 뭐 층간소음 문제, 뭐 좁은 땅에 여러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막 사람 인구 밀도가 높고 북적북적하고 뭐 그런 거는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도 도시에서 사는 삶을 언젠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그것을 꿈꾸는 일인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질문, 자신이 행복하다 느낀 때는 언제인가? 이 주인공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도시에서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식물이 점차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나는 행복할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작품 줄거리를 간단히 동영상으로 보시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여자의 열매 한강. 시끄러운 도시에서만 살아온 나와 달리 바닷가 빈촌에서 성장한 아내는 좀처럼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나는 결혼 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아내는 괴로움을 느끼고 자유를 꿈꾸며 도시를 떠나고 싶어 한다. 이런 아내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는 점차 갈등한다. 늦은 5월, 아내의 몸에는 연두색 피멍이 들기 시작한다. 그녀는 음식을 먹지 않고 베란다로 가 햇볕을 쐬기만 한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지고 몸은 점점 더 말라간다. 아내는 병원에도 다녀와 보았지만 의사에게 이상이 없다는 말만 전해 듣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멍은 점점 더 커지고 짙어진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내를 찾지만 보이지 않는다. 장모님을 불러 병원을 갔거나 고향으로 잠시 내려갔겠거니 하는데 베란다에서 아내의 음성이 들린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의 식물로 변한 아내를 발견한다. 무릎을 꿇고 두 팔을 치켜든 그녀는 온몸이 진초록색으로 변해 있다. 더 이상 말하는 것이 힘들어진 아내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마음속으로 편지를 쓴다. 아내는 자신이 바람과 햇빛과 물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꿈꾸었고 어머니처럼 살지 않기 위해 바닷가 빈촌을 떠나왔지만 고향을 떠나 오히려 불행하게 살았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자신의 키가 미루나무만큼 크게 자라는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한다. 가을이 되자 아내의 몸은 점차 주황빛으로 물들고
가을이 끝나가자 아내의 몸에 있던 잎들이 다갈색으로 변하며 하나둘 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내의 입이 오그라들고 붙었던 자리에는 열매가 쏟아져 나온다. 나는 화분을 사서 흙을 채우고 그곳에 아내가 맺은 열매를 심는다. 그리고 말라붙은 아내의 화분 옆에 새로 심은 화분들을 가지런히 배열한다. 나는 봄이 오면 아내가 다시 돋아날지 꽃이 필지 궁금해한다. 자, 내 여자의 열매 이제 본문 들어가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필기하면서 읽겠습니다. 내 여자의 열매는 사람이 나무가 되는 상황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폭력성을 비판한 소설이다. 주제가 나와버렸네요. 현대사회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네요. 사람이 나무가 된다. 사람이 나무로 변했죠. 이것은 우리 카프카의 변신에서도 배웠던 변신 모티브가 쓰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현대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독특한 서술 방법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도 어떤 것을 포인트로 공부해야 하나 학습 목표를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이 현대 문명에 대한 작가가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폭력성을 비판한다니까요. 작가의 그 비판적 인식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소재들이 있는데 소재의 상징성이 있어요. 상징적 의미들을 이해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채식주의자라는 책으로 맨부커상을 수상했는데 이것은 노벨상이나 마찬가지 문학계의 노벨상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가 이 상을 수상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한국 문학이 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적 한국 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 공감을 얻어내는가? 펜을 좀 바꿔봐야겠네요. 자, 이제 그럼 본문 들어갈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읽어볼게요. 도시에 사는, 자,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검은색이 아닌데, 빨간색. 도시에 사는 아내와 남편은 점점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아내는 사실, 도시에 살길 원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원했던 것은, 사실 결혼도 원하지 않았었고요.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돈을 다 가지고 해외로 떠나서 여기서 6개월 살고 또 그 다음 나라로 가서 6개월 살고 이런 자유로운 삶을 원했었어요. 근데 남편과 결혼하면서 이제 헤어지지 못해서 결혼을 하면서 그동안 모은 돈은 그 전세금, 아파트 전세금 얻는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또 살게 돼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아내는 점점점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요. 부적응이죠. 도시 생활 부적응하고요. 남편은 이게 뭐가 문제냐고 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아내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하지 못하고 좀 멀어지게 됩니다. 마음적으로. 바닷가 빈촌에서 바닷가의 가난한 마을에서 성장한 아내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시에서 성장한 남편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자유를 꿈꾸던 아내는 남편에게 말을 해도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마침내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 연두색 피멍이 생기고 그것은 점점 커져 그녀의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근데 남편은 병원 가봐.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아내에게 맡기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온몸에 그 연두색 피멍이 진하게 생긴 걸 보고 놀라죠. 남편은. 음식도 먹지 않게 되고요. 먹으면 다 토하게 됩니다.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는 것만 좋아하던 아내는 점점 나무로 변해간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6박 7일인가 아무튼 긴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이 처음엔 놀라지만 그녀를 정성껏 돌본다. 말하는 것이 어려워진 아내는 어머니를 향해 마음속으로 편지를 쓴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다음에는 다 어머니를 향한 편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편지 형식은 독백체라는 얘기죠. 그리고 편지 형식은 요 별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8장에 이 표시가 7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8장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편지가 진행되면서 주인공은 점차 식물로 변해가게 됩니다. 식물로 변해가는 과정이 나와요.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본문 읽어볼게요. 자, 어머니께 이 주인공 여자가, 아내가 마음속으로 쓰는 편지가 시작됩니다. 자, 어머니, 이제 어머니께 편지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 몸이 이제 식물화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머니라는 것에 우리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니라 왜 어머니일까요? 어머니는 이제 모성을 떠올리게 하죠. 모성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이 모성은 또 무엇이냐? 아이를 낳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어머니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머니께 편지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두고 가신 스웨터를 입어볼 수도 없게 되었어요. 지난 겨울 여기 올라오셨다가 깜빡 잊고 두고 가신 자주색 스웨터 말이에요. 자, 어머니가 두고 가신 자주색 스웨터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 소재가 됩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뒤에 읽어보면서 다시 볼게요. 그이가 출장 간 다음 날 아침부터 오한이 들길래 그 옷을 입어보았어요. 자, 출장 6박 7일의 장기 출장을 갑니다. 6박 7일.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물이 부족해가지고 말라가고 있었죠. 거의 식물화 돼가지고. 제때 빨아두지 않았던 덕분에 묵은 반찬 냄새며 어머니 살냄새가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 스웨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묵은 반찬 냄새며 어머니 살냄새가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다른 날 같으면 빨아 입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추워서 또 그 냄새를 오랫동안 맡고 싶어서 그냥 잊고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날 새벽까지 오한은 멈추지 않고 어머니 얼마나 춥고 목말랐는지 마침내 아침 햇볕이 안방 유리창에 비칠 때 나는 소리를 죽여 울었답니다. 그 다음에 그 따뜻한 빛을 좀 더 깊숙이 받아들이고 싶어서 베란다로 나가 옷을 벗었어요.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점점 따뜻한 빛을 원하게 됩니다. 햇빛을. 벌거벗은 살에 내리박히는 햇빛이 꼭 어머니 살내 같아서 햇빛이 어머니의 살내음 같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만 불렀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자, 이 화자는, 그러니까 이 서술자는, 아내는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소재가 뭘로 나왔죠? 자주색 스웨터.
종이 치고 있습니다. 자주색 스웨터는 어머니의 사랑, 포근함, 따뜻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리운데 어머니는 지금 내 곁에 없으니까 어머니가 두고 가신 스웨터를 입으면서 그리워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며칠일까? 몇 주일일까? 아니면 몇 달일까? 자, 이 주인공은 지금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못 느끼는 상태예요. 하지만 날씨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법 대기가 뜨거워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열기가 가시고 그 뒤로 조금씩 뜨거워지는가 싶더니 열기가 가시고 조금씩 쌀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에요. 자, 몸이 점점 식물로 되어가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을로 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멀리 중랑천 너머 아파트의 창문들은 지금쯤 주황빛으로 밝혀졌겠지요. 중랑천은 여기 안양천처럼 여기 중랑구에 흐르는 조그만 천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 아파트들이 막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있을까요? 간선도로에서 전조등은 그거 라이트 내쏘며 달려가는 차들은 나를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자기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자기는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식물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점차 여기까지 중심 내용 정리하는 거예요. 식물이 되어가며 이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편지였고요. 자, 두 번째 편지. 그이는 남편이죠. 무척 친절해졌답니다. 커다란 화분을 구해와서 거기 나를 심어주었어요. 이제 완전히 거의 식물이 됐습니다. 일요일이면 오전 내내 베란다 문턱에 걸터 앉아 진딧물도 잡아줘요. 내가 수돗물을 싫어한다는 걸 기억하고는 그렇게 피곤해만 하던 사람이 아침마다 물통 가득 쥐싸인 약수를 길어와서 내 다리에 부어준답니다. 얼마 전에는 기름진 새흙을 한아름 사와서 갈아주었어요. 비가 내린 다음날 오랜만에 도시의 공기가 깨끗해진 새벽녘이면 창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어 환기도 시켜주고요. 공기를 바꾸어 준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편이 이 아내를 식물을 기르듯 정성껏 보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식물이 된 나를 남편은 정성껏 보살피고 있어요. 진즉에 이렇게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에 도시가 싫다 떠나자 했을 때는 콧방구도 안 끼더니만 이렇게 뒤늦게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이상하지요, 어머니.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고는 맛보는 것이 냄새 맡고 맛보는 것이 없어도, 자,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고 맛보는 것.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동물적인 감각들이죠. 그런 것이 없어. 동물적 감각이 없고 식물이 된 거예요. 그런 게 없어도 모든 것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져요. 자, 식물이 되어 주변을 오히려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를 거칠게 미끄러져가는 차들의 질주를, 자, 식물적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에게로 다가오는 발소리의 미세한 울림을, 비 내리기 전에만 비옥한 꿈에 젖어있는 대기를, 안개를 품은 새벽 하늘의 희뿌연 빛을 나는 느껴요. 자, 이런 것들을 식물적 감각으로 느끼고 있다. 식물적 감각으로 느끼는 것들. 가깝고 먼 곳에서 싹이 돋고 잎이 피는 것, 애벌레들이 알을 깨고 나오고 개들과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고 옆동 노인의 맥박이 멈출 듯 멈추지 않고 윗집 주방의 냄비에 시금치가 데쳐지고 아랫집 전축 위에 놓인 항아리 가득 허리 잘린 국화다발이 꽂히는 것을 느껴요.
엄청난 걸 느끼고 있네요. 낮이나 밤이나 별들은 유연한 포물선을 그리고 해가 뜰 때마다 간선 도래반 플라타나스들의 몸은 간절히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내 몸도 따라서 그쪽으로 활짝 펼쳐져요. 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식물적 감각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제 곧 생각할 수도 없게 되리란 걸 알지만 나는 괜찮아요. 자, 인간의 기능인 인간의 사고 능력 사라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 식물이 되니까 이제 인간적인 특성들은 사라지겠죠. 하지만 괜찮대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바람과 햇볕과 물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꿈꿔왔어요. 자, 바람과 햇볕과 물. 자, 식물이 살 수 있는 요소들이죠.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삶만 이렇게 뭔가 폭력적이거나 남을 해치거나 하지 않고 바람과 햇빛과 물만으로도 살 수 있는 삶을 꿈꿔왔대요. 이 아내는 나는 그러니까 만족스럽다는 거야. 여기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야? 나는 식물이 된 후에 많은 걸 느끼고 있고요. 식물이 된 후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고 만족해 하고 있다. 불행해하거나 나 어떻게 나 너무 이렇게 어떻게 살아 막 이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편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부엌으로 달려가 어머니. 자, 어렸을 때를 회상하고 있어요. 펜을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어렸을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회상. 부엌으로 달려가 어머니 치마에 얼굴을 묻으면 그 맛난 냄새.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던 어머니 치마에는 그 요리 냄새가 묻어있죠. 참기름 냄새, 볶은 깨 냄새. 자, 후각적 이미지로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어요.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 내 손에는 언제나 흙이 묻어 있었죠. 항상 자연의 옆에 살았어요. 흙 묻은 손으로 어머니 치맛자락을 더럽히곤 했어요. 몇 살 때였을까요? 보슬비가 뿌리던 봄날 아버지가 무는 경운기에 실려 바닷가를 따라 달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나를 향해 웃어주시던 우비차림의 어른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붙어서는 깡총깡총 뛰며 손 흔들어대던 아이들의 얼굴이 팔랑귀비처럼 맴돌아요. 자, 지금 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세상. 이 어린 시절은 정말 평화롭고 뭔가 가난했지만 평화롭고 자연과 함께였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세상은 그 바닷가 빈촌이지요. 자, 어머니는 그 바닷가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바닷가 근처에서 한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 인가 봐요.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셨지요.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늙어오셨어요. 언젠간 그곳에 선상기슭에 아버지랑 나란히 누우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나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내? 바닷가 가난한 빈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빈촌에서의 어린 시절을 회상. 그곳의 기억은 평화롭고 좀 폭력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그런 따뜻한 기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어머니처럼 될까봐 나는 이거 봐. 이 평생을 그 마을에서 살다 죽게 될 어머니처럼 될까봐 나는 멀리 떠나왔어요. 여기까지. 자, 젊은 시절 얘기입니다. 이거는 젊은 시절에 나는 도시를 동경했던 거예요. 나 여기 너무 답답해. 싫어. 나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동경하며 고향을 떠났던 거죠.
17살 때였지요. 17살에 무작정 집을 나와 달포 한 달 넘게 헤매 다녔던 부산, 대구, 강릉의 시가지들, 도시죠. 도심을 잊을 수 없어요. 일식당에서 나이를 속여 일을 하고 저녁이면 독서실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나는 그곳이 좋았어요. 과거의 얘기입니다. 시가지의 휘황한 불빛, 시가지의 화려한 사람들이 좋았어요. 자, 도시의 풍경을 좋아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그랬다는 거죠. 어머니,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이 거리를 늙고 망가진 얼굴로 떠돌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고향에서도 불행했고 고향 아닌 곳에서도 불행했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자, 고향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 떠났어요. 하지만 고향 아닌 도시에서도 불행했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갔어야 하나? 하면서 이 주인공은 삶의 방향성을 상실에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모습은 늙고 망가진 얼굴이라고 했어요.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죠? 도시 생활 때문에.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도시 생활로 피폐해진 나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대요. 어떤 끈질긴 홀령, 귀신 같은 그런 거죠. 내 목을, 팔다리를 옥죄며 따라다녔을까요? 아프면 울고 꼬집히면 소리치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언제나 달아나고만 싶었어요. 울부짖고 싶었어요. 무엇이 나를 그토록 괴롭혀서 무엇으로부터 달아나야겠다고 나는 지구 반대편까지, 옛날에 그랬다 그랬죠? 옛날에 결혼 전에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결혼 전에. 하지만 결혼으로 이제 발목을 잡히게 되죠.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못했을까요? 바보처럼. 후회하고 있죠? 응? 왜 훌훌 떠나 이 지긋지긋한 피를 갈지 못했을까요? 나가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 나라를 떠나서 피를 갈고 싶다. 나의 이 피를 갈아버리고 싶다. 바꾸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그 실천에 옮겨지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내용은 이제 나는 고향을 떠나왔지만 도시에서도 불행했다. 삶의 방향성을 잃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나는 고향에서도 고향을 떠나서도 불행했고 삶의 방향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래서 식물이 됐나 봐요. 인간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